인터뷰 뉴진수. (2025년 2월 24일) 오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꼭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양측에선 군인과 민간인 30만 명이 숨졌고 대규모 피난 사태로 우크라이나 인구 800만 명이 줄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일방적인 종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외 정책을 오랜 기간 연구해 오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전망과 그 파장을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 꼭 3년 되는 날인데요. 박원곤 교수님께서는 전쟁 발발 3주년이 된 바로 지금 어떤 상태라고 규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러우 전쟁의 종전, 혹은 휴전이나 정전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데 어쨌든 그 종전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너무 잘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아닌 전쟁의 종결인 종전까지 모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높습니다. 물론 앞으로 갈 길이 험해서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결국 국제 질서, 세계 질서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도전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그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른바 동결 분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슨 의미냐면 러시아가 불법 침공해서 획득한 영토를 사실상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토를 사실상 인정해주는 형태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이 1945년에 유엔이 창설되고 그 다음부터 국제법적으로 지켜온 영토 보존의 법칙이 훼손된다. 영토 보존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영토를 외부 세력이 침해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사실은 유엔을 창설하게 된 가장 큰 계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 그런 아주 기본적인 국제법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입장에서는 러시아 입장에선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굉장히 힘든 상황일 텐데 시계 바늘을 3년 전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초기부터 국제전 성격을 띄었습니다. 미국 비롯한 나토가 버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이제 침공했고요. 서방과 러시아, 민주 대 독재구도 설정됐고 구소련 당시에 세력권 논쟁도 소환이 되긴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유 뭐였습니까? 글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해석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나토와의 관계,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관계가 좀 모호한 면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신청한 것은 맞습니다. 그 나토가 2008년 정상회의에서 가입 승인을 약속하는 선언문을 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전쟁의 원인을 이 나토의 동진, 특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러시아 안보에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원인으로 두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이건 명백한 러시아 푸틴의 침략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전쟁을 전면적으로 시작해서 인접 그 비핵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것은 영토 침탈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시작한 쪽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영토 보존의 법칙에서도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한 가지 더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다고 만약에 정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러시아에게 실존적 위협이 될 것이냐. 이 말씀은 나토가 그러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러시아가 느끼는 위기감이라든지 위협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군사적 행동, 그 전쟁을 시작한 것에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자, 지리한 전쟁, 참혹한 전쟁,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수십만 명 사망한 거고 수백만 명 난민으로 다른 나라 떠돌고 있습니다. 자, 박원곤 교수님께서는 우크라이나 3년 전쟁의 어떤 데이터 중에 어떤 점이 특히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뭐 데이터를 쭉 보면은 이 전쟁의 참상이 그대로 나타나서 상당히 그 비극적인 것, 가슴 아픈 내용들이죠. 네. 일단은 근데 또 하나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고 사상자가 났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 추정을 하는 수치만 갖고도 말씀드린 전쟁의 비극은 보이고요. 헌팅턴 포스트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네. 현재까지 그 전투 관련 총 사상자 수가 50만 명에서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 환경과 토지 피해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13만 9천 제곱킬로미터의 우크라이나 영토가 지뢰와 기타 폭발물로 오염돼 있어서 이것은 매우 장기적인 환경과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비교적 확인되는 수치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국내외 난민 발생이죠. 네네. 약 63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유럽이랑 해외로 피난한 것이고요. 내부에서도 약 65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그 전쟁 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뭐 가자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저희는 그냥 뉴스로 보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안에는 정말 참혹한 현실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장이 전쟁 양상을 급격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동맹이라는 이른바 가치 중심의 세계 질서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반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바로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내겠다 하고 이제 공언을 해왔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도 내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일종의 대선 공약으로 자기가 당선이 되면 24시간의 전쟁을 끝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당선된 후에는 뭐 6개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항 제1 중요한 그런 의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는 미국의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지원 비용은 70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또 독특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5천억 달러라고 얘기를 해갖고 다들 이거 어떤 비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을 좀 의아하게 만드는데 어쨌든 미국 국민들의 그 세금이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전쟁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늘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본인의 일종의 공약을 보면 힘을 통한 평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 힘을 통해서 뭐 상대방을 좀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 정도 더 이유를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시하는 지역이 결국 인도 태평양 지역이고 그 의미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유럽과 중동 지역을 좀 정리하고 이쪽으로 와야 된다. 그 필요성에 따라서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무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보호와 지원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침략 정쟁에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고 역사적으로는 뭐 한국 전쟁, 우리 6.25 전쟁도 그랬고요.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현재 트럼프의 접근은 이런 권위주의 가치를 무시하고 배제하고 자국 우선의 비용 문제와 전략적 이해에 우선시되고 있는 것은 맞죠. 자, 대외 정책, 외교 정책을 돈의 관점에서 보는 트럼프 특유의 어떤 그 대외 정책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될 수 있다는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된 질문해 볼게요. 전쟁 끝내겠다면 첫 번째 행보가 이제 미러 직접 협상입니다. 전쟁 당사국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그동안 유럽 방어 기본 틀이었던 나토 역시 배제됐습니다. 자, 트럼프와 푸틴이 직접 통하다 보니까 정작 우방과의 협의 절차나 뭐 이런 게 무시된 셈인데 앞으로 이게 향후 미국의 동맹 외교에 어떤 변화를 예고한다고 보세요? 일단 미러가 먼저 만났으니까 이것은 첫 단추가 분명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된 것은 맞죠. 그러니까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그리고 사실상 당사자인 유럽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첫 회담에서 러시아가 의제를 뭐 선점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근데 미국이 유럽
유럽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말씀드린 사실상 당사자고 러시아로부터 실전적 위협을 받고 있고 네. 뭐라 해도 유럽은 어쨌든 나토의 동맹국으로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향후 재건 과정에서 유럽의 역할이 또 비용 역할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미러의 그런 회담에 참여하고 나서 사실은 유럽의 동맹국에게 전화를 다 했다라고 그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는데 여기서 뭐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유럽을 배제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뭐 첫 걸음일 뿐이고 또 대러시아 제재도 일정 수준 유지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진행되면서 우리가 볼 필요는 있지만 네. 그 유럽 국가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더군다나 우크라이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배제한다면은 뭐 종전협정이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라는 판단은 미국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뭐 지나치게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우크라이나를 향해선 최대 720조 원 이르는 재건지금 마련하다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재원은 우크라이나 천연자원 채굴권 등으로 충당하고 미국이 기금 관리한다 뭐 이런 입장이라는데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측은 아마 당장 전쟁을 끝내고 협상을 마무리 짓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국경선은 어떻게 될지 또 재건 계획에 우크라이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아마 좀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좀 복잡한 내용이 돼버렸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미국이 지원한 비용을 충당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워낙 이 돈에 민감한 사람이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이 지원하면서 무상 지원은 아니었고 향후 우크라이나가 이 비용을 지불토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사업가적 기질이 있으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건 다 빼고 요 이제 비용 문제로만 딱 붙잡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것도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협정문 초안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광물이나 가스, 원유, 천연자원 심지어는 항만과 다른 기반 시설에서 창출하는 수입의 반을 미국에게 넘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뭐 설사 이것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수용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안보 공약을 확실히 하는 게 우크라이나의 목표였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목표였는데 이 초안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안보 보장은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얘기를 합니다. 왈츠 국가안보보장관도 얘기했고 스캇 벤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경제안보보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그 광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이 현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서로 연계되는 거니까 앞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안보가 강화된다. 이제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미국이 뭐라 그랬냐면요. 우크라이나 방어에 기여한 나라에만 재건 계획 참여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의 기회가 있을 걸로 보세요. 글쎄 뭐 사실 한국도 기여를 했죠. 여러 가지 그 비군사적인 것 또 군사적인 것은 간접 지원 형태로 기여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복잡한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어떻게 자신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기여한 나라에만 재건 계획 참여 기회를 주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유럽에선 반발이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비용을 전체로 놓고 따지면은 미국이 한 700억 불 그리고 유럽 전체가 나토가 한 1,200억 불 정도를 비용을 지불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재건 비용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비용을 공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재건 사업에 참여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은 그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비용의 문제, 돈의 문제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재정 적자가 이미 큰데 이게 더 확대돼서 과연 재건 사업 여력이 있을 것이냐.
그 유럽이 만약에 거기서 비용을 댄다면 유럽 우선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라크 전쟁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전쟁 후에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미수금도 발생하고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냥 유럽 국가나 혹은 폴란드 유럽 국가이긴 합니다만 파트너로 해서 좀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조금 안정적인 그런 투자가 되겠죠. 네.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유럽 국가의 파트너로 들어간다면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겠다 하는 그 방안을 말씀하셨고요. 자, 최근에 보니까 이제 주요 유럽 주요 나라 정상들이 속속 미국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워싱턴 DC 찾았고요. 네. 영국 스타머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우방 정상들이 워싱턴에 가면은 트럼프 어떤 점을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할까요? 글쎄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나눈 정전협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네. 조금 더 좁혀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우선 문제고요. 네. 영토는 사실 좀 아쉽기는 하고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영토를 다시 우크라이나가 재점령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동결 분쟁 같이 갈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네네. 문제는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또 얘기한 것은 자기가 나토 가입만 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나토 가입에 미국이 반대하고 있고요. 물론 러시아는 뭐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정상회의에서 나토 가입의 승인을 약속하는 선언문이 있는데 어려운 게 나토 회원국 중에도 반대가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헝가리 같은 국가는 뭐 좀 더 러시아에 친밀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토 회원국 모두 전체가 100% 동의해야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안전 보장이 논의되는데 핵심은 일종의 평화 유지군 차원으로 완충 지역의 유럽 국가들이 파견되는 뭐 그거는 미국은 군 들어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니까 유럽 국가들이 들어오는 데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프랑스, 독일은 조금 다른 입장이고요. 이게 얘기가 복잡해지는 게 인도가 뭐 참여 의사를 밝혔더니 중국도 자신들도 뭐 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앞으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유엔이 과연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옵니다. 마침 전쟁 3주년 앞두고 결의안을 둘러싸고도 막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유엔이 결의안에서 한 발 더 나간 실행 계획 같은 거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이번 이 전쟁은 유엔 역할의 한계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줬죠.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유엔의 핵심 중에 핵심인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이 구축된 것은 각국의 주권을 좀 제한하더라도 전쟁을 막겠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가장 핵심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 국가인데 그중에 한 국가가 그 유엔의 기본적인 창설의 목표가 되는 것을 위반하면서 전쟁을 해버렸기 때문에 유엔 역할은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죠. 더군다나 이 트럼프 등장에서는 더 어려워진 게 유엔에서 안보리 쪽에서는 뭐 전혀 그 안들이 나올 수는 없고요. 뭐 러시아가 반대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총회에서는 일종의 결의안, 뭐 러시아 규탄은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뭐 트럼프가 등장하더니 이 규탄 결의안도 사실상 규탄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을 다 빼고 또 미국 단독의 결의안들을 내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유엔의 역할은 더 한계가 있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그리고 종전 협상이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것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당장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대규모 파병을 감행했었기 때문인데요. 파병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북한이 상당히 챙겼을 거라 이제 관측을 저희가 하는데 자, 전쟁이 끝나면은 북한이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또 얘기도 나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의 이 문제를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제를 보고 있는 심정이 전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하나 고무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핵을 가진 국가가 무력을 사용해서 영토를 침탈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영토를 합병하는 수준까지 인정받는다. 그럼 북한이 2023년 12월에 그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한국을 상대로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작년이죠. 2월 8일 그들이 말하는
이 건군절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사시 한국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삼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무력을 사용해서 한국을 점령하겠다는 목표인데 네. 이번에 러시아가 일정 수준 성공을 하면 여기에 고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안보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데 저는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오히려 착잡함이 좀 더 클 수도 있다. 착잡함이 더 클 수 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은 러시아의 모든 것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사실상 동맹 조약을 체결했죠. 푸틴이 순환공항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러시아의 병력과 무기를 지원했고 그 모습은 국제사회에서 다 확인이 되는데 말씀을 나눈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러우 전쟁 협상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보이는 태도는 북한을 불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트럼프가 러시아를 수용하려고 한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러시아를 다시금 그 주요국 8개 G8이라고 불리는 그 회원국으로 초청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질수록 러시아는 미국을 향해서 최강경 대응을 외치는 북한과 거리를 두려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그간에 최대한 사실은 파병까지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던 북한의 그 노력이 일정 수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은 이게 굉장히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이 복잡할 것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이른바 신냉전을 선포하고 진영주의를 강조합니다. 이런 거죠.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강조해서 북중러가 협력하는 그 안에서 자신들의 핵과 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또 꿈이 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미국이 끌어들인다면 저는 이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중국 견제도 생각을 한다. 전반적으로 김정은이 그렸던 그림과는 좀 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협상을 하면서 다시 친밀한 관계에 돌아섰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중재자 삼아서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거란 관측도 일부 나온다고 해요. 그동안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만남 가능성을 계속 시사해 왔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 가까워진 이제 그 러시아와 북한이 더 가까워졌으니까 이걸 촉매제로 해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트럼프 시기를 살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네. 워낙 불확실성이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또 많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네. 다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 방위 조약이 분명히 맺어져 있고 미국과 네. 그리고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이라는 것은 핵을 빼고는 사실상 북한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는 게 이른바 한국 패싱론이죠. 혹시 소외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소외하고 간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네. 트럼프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를 패싱합니다. 동맹국 우호국가에 대해서 전혀 친절하게 사전사후에 중요한 문제를 협상하지 않고 알리지 않죠.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네네. 러시아와 협상을 하면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나토 국가를 빼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구조적인 것이고 트럼프 4년 내내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중요한 것은 이것은 모든 국가에 해당되고 특히 우리에게도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알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한미일 우리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그 이전 미국 정부도 그렇고 한미일 세 나라 협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제 동북아에서 우리가 지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트럼프식 변형이 이제 있을 거를 대비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우크라이나처럼 그렇게 패싱될 것처럼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신가요? 그렇죠. 더군다나 한미일 협력은 그런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미일 협력 틀에서 어떻게든지 네네. 트럼프를 우리가 묶어둘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행히 한미일 협력은 지난번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확인이 됐고 또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트럼프를 제외 확실히 그 사람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한미일 협력을 가져갈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이게 양자 관계보다 삼자 관계, 특히 한일 관계가 괜찮으니까 네. 그 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미국을 좀 끌어올 수 있다라는 면에서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하죠.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짧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좀 일종의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긴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가 어떤 방식의 대외 정책 기조를 미리 좀 준비해 나가야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리더십이 부재하니까 중요한 것은 특히 안보 문제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경제 문제는
억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맹국 우호국한테 다 도전이기 때문에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안보는 특히 우리가 핵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핵 위협을 받고 있고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저는 두 가지 원칙을 한국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뭐 트럼프가 앞으로 무슨 변칙을 갖고 나올지 모르는데 첫 번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이고요. 두 네. 번째는 지난 1년 반간 한국과 미국이 발전시켜오는 북한 핵에 대한 확장 억제, 네. 이 제도화. 올 1년에도 그것이 다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건드리지 않도록 한국은 어떻게든지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고 네. 필요하면 일부 비용을 보존하는 형태를 하더라도 안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확장 억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